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는 겉으로는 평온했습니다. 큰 뉴스도 없었어요. 그런데 수면 밑은 달랐다. 평온보다는 불안이 지배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당연히 그렇죠. 미중 간 대치 국면이 전혀 안 풀렸습니다. 미국이 더 불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악관 대변인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계속해서 중국 너희가 지금 상황 파악을 못하는 것 같다. 문제에 봉착한 건 우리가 아니라 너희다. 너희가 우리한테 구조 요청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중국은 말 많이 안 했어요. 상대적으로는 미국에 비해서 자신감이 더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데 중국이라고 그게 100% 자신감은 아니에요. 100% 자신감일 수가 없죠. 이 차트에서도 보여지듯이 중국은 이번 주에 여러 차례 증시에 개입을 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갑자기 장 후반부에 엄청난 매수 금액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락하려는 증시를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중국 증시 플러스로 끝났던 거죠. 이 정도면 중국 국민한테 보여주기 용인 것 같아요. 소비 진작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신감이 위축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멀쩡하다.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다. 이걸 억지로 보여주려는 거죠. 중국도 이런 애를 쓰고 있지만 다급한 건 미국 쪽이 조금 더하다. 이래 보입니다. 자, 미국 증시는 일단 표면상으로는 이번 주에 평화를 회복했습니다. 별로 하락하지 않았어요. 자, 증시 중에 주식시장은 지난주 금요일의 중국 전자기기에 대해서는 면세한다. 이 발표로 이번 주 초에 상승했습니다. 차트 여기에요. 그러면서 이 상승세가 나중엔 좀 사그러들기는 했는데 크게 하락하지 않고 이번 주를 잘 마감했어요. 자, 주식시장도 안정을 되찾았지만 채권 시장은 더 좋은 모습 보였어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5%까지 올랐다가 이번 주 내내 하락했습니다. 이 정도는 사실 기대를 안 했거든요. 이번 주도 채권 수익률은 요동칠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훨씬 좋았던 거죠. 마지막에 채권 수익률 하이크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 그야말로 분노를 터뜨렸죠. 당장 해임시켜도 할 말 없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본인 SNS 상에서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 부분의 증시 하락에 원인 제공을 했습니다. 말로 원인 제공을 했죠. 인플레 억제와 고용 방어는 연준의 2대 책무다. 그런데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 이걸 묻는다면 인플레 억제가 더 중요하다. 지금 상황이 관세 인상으로 인플레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를 낮출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이 증시를 끌어내렸고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 폭발 나오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 뛰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기대 이상이었고 다행히도 다음 날이 휴장이었죠. 그러면서 한 주가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의 대표 지표들은 괜찮았어요. 근데 그건 표면상이었고 수면 밑은 달랐다. 수면 밑은 불안과 의견 충돌이 지배했어요. 자, 이번 주에 다수 금융기관들이 연초 대비 주식시장 전망을 크게 낮췄습니다. 자, 차트에서 이쪽 파란 점이 올해 초에 금융기관들이 내놓은 2025년 연말의 S&P 500 지수 예상치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나온 예상치, 이 검은 점들입니다. 이렇게 낮아졌다는 거죠. 예상치를 그대로 둔 기관들도 있어요. 안 낮춘 기관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연말의 S&P 500 예상치의 최고치와 최저치의 차이가 21세기 들어서 최대가 됐습니다. 여기에요. 2000년 이래 4월에 조사된 그해 말 S&P 500 예상치. 이 정도로 차이가 벌어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서로 의견이 달라요. 자, 그런데 이 불안과 이견들을 다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앞으로의 주식시장 전망은 장밋빛이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한번 살펴보면요. 올 초에 전망했던 연말 S&P 500. 이게 6065였어요.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내놓은 전망 5405예요. 그러니까 예상치에서 660포인트가 하락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현재 S&P 500은 얼마냐? 오늘 현재 5282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현재 5282포인트에서 연말에는 5405포인트가 된다. 즉 앞으로 12% 이상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주식시장은 상승할 것이다. 장밋빛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과연 그럴까? 자, 앞으로 4가지 정도 잠재적 암초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관세전쟁이 미해결 상태로 지금처럼 지속되면 부작용 만만치 않게 나타날 거고 불확실성도 점증할 겁니다. 이번 주에 일시적 휴전을 했다고는 하지만 서로 총알은 왔다 갔다 했어요. 이번 주에 중국은 대미, 히토류 수출 금지했고요. 미국도 맞대응해서 히토류 대중 수출 금지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히토류 수출을 안 한다면 미국한테는 장기적으로 타격을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타격 별로 없습니다. 어느 정도 물량은 확보해 놓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는 큰 충격 안 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번 주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중국이 보잉 항공기 인수 거부했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항공기 부품 수출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돌연 항구 사용료 내라. 톤당 $50 지불해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중국의 심기를 많이 건드렸습니다. 이 대치 상황이 계속 가다가는 서비스로까지 확전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미국이 불리해집니다. 자, 2024년 작년에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1조 달러였어요. 작년 같은 해에 중국이 1조 달러 흑자 기록했는데 미국은 1조 달러 적자 기록한 거예요. 미국으로서는 짜증날 일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 대화무역에서는 1.3조 달러 적자를 봤고요. 서비스 무역에서는 0.3조 달러, 3천억 달러 흑자를 봤습니다. 서비스 무역에서의 이 정도 흑자 규모, 미국이라서 가능한 거죠. 미국이 독보적입니다. 그런데 서비스로까지 관세 전쟁이 번지면 미국의 강점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관세 전쟁에서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가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게 주가에는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반영이 안 된 이유는 관세 전쟁 반영시키느라 경기 침체까지는 미처 반영 못 시켜서 그런 거죠. 이번 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베이에 의하면 올해 안에 경기 침체 올 거라고 예상하는 펀드 매니저가 50%를 넘어섰습니다. 예측 시장에서는 더 높아요. 60%로 보고 있어요. 경기 침체와 주식시장 하락, 이게 보통 같이 안 와요. 주식시장 하락이 선행하고 그 뒤에 경기 침체가 일어납니다. 아직까지는 미국 경기 지표 나쁘지 않아요. 일자리 순증 규모 괜찮고 실업률도 잘 방어되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 지출도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 침체 조짐이 커지면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할 거고 경기 침체는 주가에 후행할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잠재적 암초입니다. 자, 세 번째가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실적 우려. 올해 이미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주식시장에서 힘든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 들어 22% 정도 하락하고 있어요. S&P 500보다 더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 매그니피센트 세븐 실적들이 나옵니다. 실적도 실적이지만 시장은 AI 투자 변화에 주목할 거예요. 이미 계획한 투자를 취소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취소하는 이유는 투자 성과가 잘 안 나오기 때문이겠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시장한테는 상당한 충격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정부 부채 상황의 악화입니다. 정부 부채 상황이 악화될 거라는 것은 이건 뭐 기정사실이지만 여기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그 접근법을 시장이 납득하지 못하면 상당히 심각해질 겁니다. 자, 결국 관세 전쟁으로 국채 위기가 대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긴데요. 무역 불균형 해소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돼요.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지나치면 국채 발행에 타격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 면에서 너무 지나치다, 미친 짓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지난주까지 국채 시장이 요동쳤죠. 그러면 앞으로는 좀 자제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요. 이번 주에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상호관세 협상 자리에 나타났어요. 예고 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방위비 증액해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일본 측에서는 우리 완전히 당황했다. 미국 대통령이 우리가 예상도 못했던 의제를 꺼냈다.
방위비가 안건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이번 협상의 방위성에서는 오지도 않았다. 이런 태도를 보였어요. 과연 일본이 예상 못했을까? 이건 좀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방위비 증액, 방위비 분담이 미국 우방국들 사이에서는 가장 큰 이슈입니다. EU에서 그렇잖아요. 근데 예상을 못했다. 오히려 이걸 의제화하지 않으려고 방위청을 안 불렀을 수는 있죠. 사실이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호관세 협상 자리를 관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협상하는 자리로 만들려고 해요. 이게 과도한 거는 맞죠. 그러나 동시에 트럼프답다. 트럼프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선을 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어서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스티븐 미란이 외국 정부한테는 미국 국채 사용료를 징수하자. 이런 신박한 권고를 내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외국 정부는 미국 국채를 사간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인 미국 국채를 사가는데 그 발행 비용 다 누가 되냐. 미국 국민이 세금으로 된다. 외국 정부는 공짜로 사간다. 이 공짜로 사간다는 말이 꼭 미국을 착취하는 말 같이 들리지만 사실은 미국이 돈 좀 빌려주세요. 이러는 거거든요. 외국 정부가 거기에 호응해서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채를 가져가서 이자를 쿠폰으로 받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은 공짜로 국채 사용하고 있다. 사용료 내라. 미국 국민이 세금 내듯이 사용료 내라.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미국 평판도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과연 계속해서 사주겠냐. 말이 안 된다는 얘기가 미국 국내에서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화 안 될 가능성이 많지만 이게 트럼프 팀의 생각이라는 거죠. 미국 재무부가 올 3월까지 850억 달러 국채 발행했고요. 4월부터 6월까지 1230억 달러 또 신규 발행합니다. 이거 다 원활하게 팔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미국이나 미국의 우방, 미국의 적대적인 나라들까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사람이 한 명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요. 스콧 베슨트 재무장관입니다. 자, 미국 재무장관은 두 가지 큰 역할이 있어요. 하나는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밀어준다. 또 하나는 국채 잘 판다. 그래서 재무장관을 국채의 세일스맨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 일이 다 어려운 일이지만 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 두 개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이 그런 경우입니다. 대통령이 원하는 경제정책, 관세 인상입니다. 그런데 상호관세 협상의 총대를 누가 맸냐? 베슨트 장관이 맸어요. 이 상호관세 협상이 적정한 바운더리 안에서 나이스하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직도 어떤 결과도 안 나오고 있어요. 10중 8구 미국 신뢰는 여기서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협상을 주도하는 스콧 베슨트 장관이 국채 발행까지 주도한다. 이 두 가지 다 해서 총대를 맨다. 전략적으로 원활한 진행을 해나가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 주에 IMF 봄 연례회의가 열려요. 여기서 베슨트 장관이 외국 대표단들을 만납니다. 미국 국채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얼마나 안전한지 이걸 설득해야 되는데 과연 그 설득이 먹힐까? 자, 미국 국채 잔고 추이입니다. 정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가 잔고 31조 달러가 바로 2년 전 국채 한도 위기 왔을 때의 잔고입니다. 그런데 지금 35조 달러를 훌쩍 넘어섰어요. 그리고 10년 후에는 이게 거의 2배가 됩니다. 이 심각한 문제가 상호관세와 연결이 돼 버렸다. 상호관세가 물귀신처럼 국채 발행을 끌고 들어가느냐. 이런 일은 모두를 위해서 안 생겨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